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식당 문 밖에 그 손님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호표를 뽑고 막 몇 달을 대기해야 할 정도죠.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식당 사장님은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어야 맞잖아요. 당연하죠. 대박이 난 거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손님이 미어 터지는 대박 식당이 내일 당장 파산 신고를 하고 문을 닫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면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완전히 박살난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곳은 식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노인 돌봄 시설들 이야기입니다. 네, 그 경제 교과서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뼈아프고도 치명적인 모순이거든요. 수요가 폭발하는데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건 그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공식 자체가 어긋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돌봄 현장에서 들려오는 강력한 경고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막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늘 해부해볼 자료는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작성한 깊이 있는 분석 기사인데요.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수요 증가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돌봄 산업의 역설적 붕괴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통찰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통계와 분석들은 단순히 바다 건너 옆 나라의 우울한 경제 지표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너무나 닮아있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아주 투명하고 차갑게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일본이 겪고 있는 이 붕괴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마주할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직관적이고 좀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일본의 민간 신용조사 기관인 도쿄 상공 리서치가 2026년 5월 7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2025년도 일본의 의료복지사업체 도산 건수가 무려 478건을 기록했습니다. 478건이요? 네, 이게 전년 대비 10%나 늘어난 수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1988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3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부채 기준도 1,00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9,400만 원 이상의 굵직한 경우만 집계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그 도산한 478건의 내부 구성 비율입니다. 구성 비율이요? 네, 전체의 약 38%인 182건이 바로 시니어 복지, 그러니까 돌봄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와, 38%면 압도적인 1위네요. 맞습니다. 압도적이죠. 그 뒤를 이어서 안마나 침구원이 포함된 요술업이 108건, 장애인 복지 사업이 54건, 아동 복지 사업이 44건 순이었습니다. 시니어 인구가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돌봄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의 사업체들은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수요가 이렇게 넘쳐나고 시장이 커지는 게 확실하다면 왜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막 아마존이 시장을 장악하듯 싹 쓸어 담아서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냄새를 맡은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막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대규모로 돌리면 수익이 나지 않나요? 게다가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가 긴급 경제 대책으로 보정 예산까지 편성해서 돌봄 사업에 막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줄도산을 막지 못했어요. 아니, 정부가 돈을 풀고 수요가 넘치는데 대체 왜 망하는 겁니까?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될 것 같다.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 돌봄 산업이 가진 가장 큰 함정이에요. 함정이요? 네, 돌봄은 철저하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비유를 좀 해보자면 교향악단의 연주와 같아요. 교양악단이요? 네, 교향악단이 더 많은 티켓을 팔겠다고 연주 속도를 2배로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베토벤 교향곡은 막 2배속으로 연주할 순 없죠. 그렇죠. 정해진 인원과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한 대 더 들여놓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막 2배, 3배로 뛰지 않거든요. 아, 네네. 한 사람의 노인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체위를 변경해주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의 온전한 시간과 물리적인 노동력이 1대1로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아,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처럼 막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윙윙 높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시간에 3명을 돌보던 요양보호사한테 우리가 기계를 도입했으니까 내일부터는 10명을 돌보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죠. 그래서 정부의 단순 자금 지원도 실패한 겁니다. 아, 돈을 줘도 안 된다. 네. 도쿄 상공리서치의 고토켄지 과장이 분석했듯이요. 돌봄 현장의 본질적인 업무 효율화나 노동자의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구조적인 개선 없이 그저 위기를 넘기라고 일시적인 보조금 몇 푼 지어주는 방식으로는 무너지는 댐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냥 구호자금만 투입한 결과가 결국 사상 최대 파산이라는 성적표로 돌아온 거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도산업체를 종업원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가 나오는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무려 345건입니다. 네, 전체 도산의 거의 72%죠. 맞아요. 10인 미만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압도적으로 더 높아지고요. 거대 요양병원이 아니라 그냥 동네 골목골목에 있던 작은 소규모 시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 대체 이 영세 시설들의 목을 조르는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영세 시설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폭등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물가 상승이 확 덮치면서 기저귀, 식자재, 의료 소모품 가격이 모두 올랐죠. 엄청 올랐죠,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봄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이들은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으니까 자본력이 약한 영세시설부터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저는 그 두 번째 원인을 읽고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경영자 본인의 고령화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되게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돌봐오던 원장님이나 시설 대표님이 세월이 흘러서 이미 70대를 넘기신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고되고 힘든 노동을 물려받을 젊은 후계자는 당연히 찾을 수가 없고요. 결국 원장님 본인의 체력이 다해서 폐업을 선택한다는 건데 와, 세상에 돌봄을 제공해야 할 원장님들이 오히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70대 시니어가 되어버렸다는 이 현실이 막 너무 기가 막히고 서글프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노노폐업이라는 아주 뼈아픈 신조어로 부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다가 함께 쓰러지는 비극이죠. 노노폐업이요? 어감이 참 슬프네요. 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이런 영세 사업장들의 연쇄도산은 단순히 어떤 자영업자가 비즈니스에 실패해서 문을 닫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동네마다 막 실핏줄처럼 뻗어있던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통째로 증발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동이 불편해서 멀리 있는 대형병원이나 기업형 요양원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동네 어르신들을 지탱해주던 최후의 안전망이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그 실핏줄이 증발한다는 표현이 정말 무섭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돌봄 시스템의 가장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결국 이 고령화의 속도와 노동의 경직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벌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바다 건너 일본만 쳐다보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맞아요.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잔인한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곳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조금 무서운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2025년에 이미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15년에 46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123만 5천 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인구 구조의 변화 속도만 놓고 보면 일본을 아득히 뛰어넘는 궤적을 그리고 있는 거죠. 와, 10년 만에 3배라니. 그 결과는 국가 재정이 위기로 곧바로 직결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를 보면 상황이 매우 긴박한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단기 수지가 당장 2026년이나 2027년쯤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경에는 그동안 쌓아둔 준비금마저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2030년이면 당장 4년 뒤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앞이죠. 그런데 거시적인 국가 재정만 문제가 아니라 현장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국내 요양병원 업계 현실이 정말 참담한데 신규 개업은 고사하고 사흘에 한 곳꼴로 문을 닫고 있다고 해요. 사흘에 한 곳이요. 네.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인구 구조상 수급자가 폭발하고 있다면 어쨌든 국가에서 보험금으로 지원을 좀 해주잖아요. 네, 보험금이 나오죠. 그런데 왜 사흘에 한 곳씩 요양병원이 파산하는 건가요? 무엇이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질식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요양병원을 옥죄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 바로 일당 정액수가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당 정액수가제요. 이름부터가 벌써 막 되게 복잡한데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은 환자에게 주사를 놓거나 검사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할 때마다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죠. 네, 보통 병원 가면 그렇게 영수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2008년에 정부가 요양병원에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도입합니다. 아, 2008년이요? 네, 환자가 하루에 주사를 몇 번을 맞든 기저귀를 몇 번을 갈든 상관없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일당을 딱 정액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아무리 막 정성껏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돌봄을 제공해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정부가 정해놓은 액수에서 1원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건강보험 재정이 끝없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뼈대가 2008년에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현실에 맞게 큰 손질 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에요. 와, 2008년 기준이라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8년의 최저임금과 2026년의 최저임금이 같습니까? 식자재비, 난방비, 인건비는 막 천정부지로 솟구쳤는데 병원이 환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하루 수입은 사실상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게다가 간병비는 아직도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하거나 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까지 겹쳐 있습니다. 야, 이 부분은 정말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네요. 수입은 2008년의 논리에 묶여 있는데 지출은 2026년에 폭등한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결국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값싼 식자재를 쓰거나 필수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비용을 줄일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한계에 달하면 파산하는 거고요. 일본이 겪고 있는 수익 구조의 경직성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를 우리가 똑같이, 아니 어쩌면 훨씬 더 가혹한 형태로 겪고 있었던 거군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이 겪은 영세시설의 줄도산 현상은 조만간 한국에서도 아주 일상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산식이 십수년 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초고령 사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이 오늘의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거시적인 경제 지표나 국가 정책의 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에 연로하신 부모님 모실 요양시설을 알아보러 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막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생존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김영래 편집장의 자료를 보면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봄은 누군가 베푸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전기나 수도 같은 우리 사회의 기건 인프라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프라라는 것은 멈추는 순간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선택하는 소비자인 우리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분이 요양시설에 상담을 하러 가면 보통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보통은 새로 지은 깔끔한 건물이나 로비에 걸린 화려한 샹들리에 아니면 뭐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같은 외관이죠. 그렇죠. 그런 외관의 마음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강력하게 조언하듯이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운영 주체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막 전문가님도 아니고 평범한 일반인인데 시설 투어를 가서 여기 재무제표 좀 봅시다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죠? 물론 회계감사를 직접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정부의 평가 등급이나 과거 위반 이력 같은 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요. 현장에서는 계약서상의 환불 조항을 아주 집요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불 조항이요? 네, 입수할 때는 보증금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만약 시설의 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최악의 경우에 폐업하게 될 때 내 보증금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맞아요. 보통은 시설에 들어갈 생각, 부모님 적응하실 생각만 먼저 하지. 이 시설이 망해서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때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놓치시는 부분이죠. 영세사업장의 폐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거긴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집이니까요. 집이 파산해서 거처를 잃고 내몰리게 되면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재난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주의와 더불어 정책적인 안전망 구축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시설이 폐업을 하더라도 입소자의 거처 상실을 막기 위해서 최소 수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 미리 알려주도록요? 네, 또한 어르신들을 다른 시설로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인수 절차나 보증금 보호장치 등이 법적으로 촘촘하게 정비들어야 하죠. 덧붙여서 앞서 우리가 막 분노했던 그 경직된 수가 체계, 즉 수입 구조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해야 하고요. 평생 동네에서 시설을 읽어온 원장님들이 마음 놓고 물려줄 수 있도록 후계자 승계 지원 제도나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 확충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보입니다. 정말 시급한 과제들이죠. 그런데 자료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해결책을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독일어인데요. 지원을 뜻하는 표르데른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뜻의 포르데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님, 정부가 대체 시설에 무엇을 요구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 개념은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막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고 했죠. 네, 돈을 풀어도 망했죠. 그게 바로 지원, 즉 표르데른만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모델은 다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시설을 지원하되 동시에 무겁고 구체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포르데른이죠. 아, 조건을 거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 이 돈의 80% 이상은 반드시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인상에만 써야 한다. 라고 임금 투명성을 딱 요구하거나 환자 몇 명당 직원 한 명을 반드시 유지하라. 라는 질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막 밑빠진 독에 그냥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물을 부어줄 테니 너희가 스스로 독에 밑빠진 것을 수리하라는 조건을 딱 거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묶어내는 아주 깐깐한 제도적 설계네요. 그리고 그 깐깐함을 묻고 따질 줄 아는 똑똑한 소비자가 만날 때 비로소 절대 찢어지지 않는 안전망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데도 산업이 무너지는 이 기이한 역설은 결국 사람의 온기와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노동집약적 돌봄의 본질을 그냥 엑셀 파일 위에 차가운 자본의 논리로만 풀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예고된 참사일지도 모릅니다. 네. 일본의 이 뼈아픈 경험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돌봄 제도를 밑바닥부터 다시 다듬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넘쳐나는 수요 속에서도 붕괴하고 있는 일본의 영세 돌봄 시설들의 현실, 그리고 그 위기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님을 증명하는 한국의 서늘한 지표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일당 정액수가제라는 오래된 틀에 묶인 채 사흘에 한 곳씩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는 2026년의 우리 현실은 정말 참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묵직한 주제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도발적인 상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만약 이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서 동네 골목골목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던 영세한 시설들이 인건비 폭등과 인력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린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어쩌면 미래의 우리는 단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밖에 갖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상위 1%만을 위해서 막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대형 기업형 요양원에 가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인프라도 남지 않아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척박한 돌봄 사막에 갇히거나요. 극단적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우리가 늙어갈 동네에 우리 부모님이 안심하고 머무실 수 있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의 생태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화려한 샹들리에와 새로 지은 건물 뒤에 숨겨진 차가운 구조적 현실을 여러분도 오늘 꼭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